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4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9강의 주제는요, 제6편 제5장 정부 회계제도입니다. 네, 정부 회계. 네, 회계라는 것은 어카운팅을 의미하는데요. 회계는 그 예산과 다릅니다. 예산은 미래거든요. 앞으로 쓸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그 예정표입니다. 회계는요,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 내지는 그 이전에 어떤 그 경제적 거래, 어떤 상태, 경제적 상태, 이것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그 회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회계와 그 예산은 다른 거지만은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계에서 편성하는 여러 가지 계정이라든가 이런 그 과목의 구조는 예산 과목 구조와 밀접하게 이렇게 비교돼서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체, 정부 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 조직체가 어떤 상태인지, 경제적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운영의 실적을 거뒀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해관계자라든가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를 통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는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회계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 조직, 민간 기업 조직에서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재무회계다, 관리회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와 같은 그런 그 재무제표들입니다. 이러한 그 회계제도의 발달에 기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가회계법을 200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맞물려 가지고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을 해서 그 국가회계기준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각각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하고 전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그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원리를 적용해서 모든 그 회계 자료 어떤 제표죠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정부 회계제도의 개혁에 따라 그 도입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회계의 기본 원리 몇 가지만 짚어놓으면요, 우선 회계에서는 우선 회계 거래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회계 거래라는 것은 어떤 조직체의 어떤 그 재무 상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거든요. 이것이 재무 상태예요. 기업이건 정부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산의 개념은 어떤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 회계 기준에서도 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의 유형으로는 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아니 또 무형 자산 중에서는 뭐 투자 자산, 그다음에 그 비유동 자산 등 자산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보유의 어떤 국유지, 땅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채는요, 미래에 제공해야 될 경제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또 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채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그 해외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때 하는 이제 장기 차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본은 이 자산에서 이제 그 부채를 차감한 걸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소유자의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예, 즉 소유자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이 자본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출자하면 자본금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또 증액하면은 뭐 자본금이 늘어나서 계속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서 이제 자본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뭐 매출액에서 어떤 그 배당금을 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잉여금으로서 자본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본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자본을 정확하게 이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자본에 구성되는 거는 자본금하고 뭐 이익잉여금 금이 대표적이거든요. 우선 자본금은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조달을 하는 것인데 정부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단기 수익에서요. 배당금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우선 정부는 대부분이 그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들은 뭐 책임운용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배제하고는 대부분 매출이 없거든요. 있어도 아주 수입이라는 게 극소액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입 지출과 상관없는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내기 어려워요. 단기 순이익이요. 그다음에 배당금이라는 거는 소유자에 대해서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인데 이 배당금도 없죠, 정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편의상 그냥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자본으로 보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대신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기본 순자산이 있죠. 정부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들을 다 순자산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뭐 정부가 또 적립금이라든가 잉여금 이런 것들을 축적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순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이 그 자산 부채 자본이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회계 등식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만들거든요.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제 대차 대조표와 같은 형태의 그 재정 운영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제에 나와 있듯이요. 재정 상태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대차 대조표와 대응하는 것이 이제 재정 상태표예요. 표라는 것은 정부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지금 그 내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산과 부채, 자본 이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탁의 개념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에서의 재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플로우의 개념입니다. 유량이죠. 이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은 그 조직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서요, 또는 자산의 그 투자 행위를 통해서 이제 획득되는 어떤 순자산의 증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라든가요, 판매 또는 투자 행위를 통해서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어떤 이 재무 활동 이거를 이제 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은요, 수익을 얻기에 이제 그 소비 또는 지출한 활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원재료를 산다거나요, 또는 노동력을 고용한다거나 이렇게 그 인건비, 재료비 등 이러한 결국은 이제 그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한 거죠.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들이죠. 이거 없이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활동에 의한 수단적으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지고서 지출하는 지출 행위, 이것을 비용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요, 이걸 순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단기의 어떤 순수익에서 소유자에게 나눠줄 배당금을 쭉 빼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과 비용의 그런 그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그런 그 보고서가 이 손익계산서죠.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 재정운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는 국가회계 기준에 의해서요,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재무상태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용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를 만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제 복식부기와 이제 그 발생주의 회계라는 겁니다. 그 복식부기의 개념을 보시면요, 이제 복식부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의 이중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그 회계 거래가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각 요소의 양쪽에다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요,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하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산하고 부채는요, 증감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느 쪽이나. 그러면은 이 자산이 증가하면요, 또 한쪽에서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이 각각의 그 요소들은요, 이 각각의 계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계정이라는 것은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항목들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현금 계정,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 그죠?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 유가증권 계정, 또 매출채권 계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다 계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거래 요소별로, 회계거래 요소별로 이렇게 계정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계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대변이라고 합니다.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다 양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금 1억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보세요. 그런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현금 1억 원이 우선 자산의 증가가 나타나죠. 자산의 증가요. 여기 보면, 여기에 1억 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본도 증가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또 1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회계 거래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거래의 8요소가 여기는 차변, 여기는 대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계정에 차변하고 대변에 하나의 거래 요소가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느냐, 부채가 증가하느냐, 자본이 증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거래의 8요소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차변과 대변에 기입이 된다라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이것이 대차 균형의 원리고요. 이것이 회계의 기본 원리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기록을 하는 거, 이것이 복식북이죠. 이제 이렇게 복식북이 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비용과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을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가 복식북이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그 조직의 재무 상태를 기록하는 거, 이것을 복식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칭적인 것이 단식북이입니다. 단식북이는 이 거래의 이중성과 상관없이 단순히 현금의 유출입을 가지고서 현금이 들어왔냐, 얼마 들어왔냐, 현금 1,000만 원 들어왔냐, 그 다음에 현금 1,500만 원 지출했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의 유출입을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해 놓는 거, 이것이 단식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수익의 개념이 없죠. 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와 달리 이 발생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용과 수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 발생주의에서는 이것이 실현된 시점을 봅니다. 실현된 시점. 이 비용과 수익의 실현 시점에 비용과 수익이 발생한 거로 보고요. 발생주의와 달리 현금주의라는 거는 비용과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현금이 유출입이 발생한 거예요. 그 시점을 비용이 발생했냐 수익이 발생했냐라는 걸로 시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이 발생이 언제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을 결정하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것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식부기하고요, 복식부기 그리고 이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식부기하고요,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현금의 유출입을 가지고서 이 장부를 기록할 것이냐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요. 단식부기는 기본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고요. 이거는 현금의 유출입을 가지고 단식부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식부기는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것을 대차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개념은요, 여기만 가능합니다. 여기만. 현금주의는 단식부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복식부기로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금주의는 단식부기, 복식부기 양쪽에다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중에서 복식부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의 차이점을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요, 이 발생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권리가 발생한 확정된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그 때문에 채권 채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발생주의는. 그러나 이 현금주의에서는 채권 채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관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정부가 기업한테 돈을 융자를 해줬어요. 융자를 해줬는데 기간이 완료되었어요. 기간이 완료됐는데 융자를 받은 기업에서 아직 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그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 현금은 안 들어왔죠. 그러나 이거는 발생주의에 의하면은 미수이자가 됩니다. 이건 채권이죠. 채권에서 미수이자라는 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금주의에 의하면 아직 현금이 하나도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요,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이 성급 비용이라는 거는 먼저 비용을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한이 만기가 안 된 거예요. 이자를 지급해야 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자를 낸 거죠. 또 임대료도 예를 들어 10월 1일자로 내야 되는데 지금 그 3월인데 먼저 임대료를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돈은 현금은 나갔지만 비용의 발생은 아직 안 된 시점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이 발생주의에서는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자산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발생주의에서는 돈을 먼저 준 것이기 때문에요. 1년 이내에 준 것은 당좌 자산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후의 비용으로는 장기 성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성급 비용으로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오히려 여기는 당좌 자산하고 투자 자산 이렇게 해서 발생주의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현금주의에서는 미수이자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에 대해서는 돈이 나갔으면은 비용입니다. 비용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자, 이처럼 그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식부기하고 발생주의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생주의 회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발생주의는 이렇게 그 정부의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것에 대해서 이 명확한 인식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그 유리해가지고 장점은 있지만은 발생주의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제 그 채권이죠. 이 채권에 대한 인식 문제예요. 예? 이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일정한 그 상태에 도달하면은 권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발생이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 아니면 물건을 판매했다. 공기업의 경우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에 의해서 제공이 완료가 되면은 채권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공기업이든 뭐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500억 원어치를 매출을 했다. 근데 현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대상이 그 돈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라면은 사실상 그 채권은 유명무실한 채권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채권으로서 어떤 그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에서는 상당히 그 과대평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현금주의도 일정한 문제는 있어요. 채무 상태예요. 현금이 나가지 않으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빚은 이만큼 갖고 있어도 현금주의는 어떤 그 현금의 유출입만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상태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그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는 장단점이 서로가 있는데 이 발생주의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 재정의 건전성을 이렇게 확보하고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이렇게 제고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그 만들어내는 정부 재무제표에는 이제 재정 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운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정부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상태표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어떤 그 기초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T1이라는 시점에서 측정을 하고요. 또 다른 시점에서 이 재정 상태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주의는 바로 이 순자산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정 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순이익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복식부기하고 이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분석과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부 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